집값 하락을 예상했던 2021년 6월. 하지만 더 두려운 하반기 부동산 시장. 지금 시작합니다. 예, 안녕하세요. 드림부동산투자연구소 대표 정창래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요. 예, 좀 하반기 부동산 시장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볼까 합니다. 예, 지금 이제 정부에서도 그렇고 지금 이제 어떻게 보면은 이제 시장 이제 비관론자들이죠. 이제 폭락론자들, 예, 폭락론자들도 그렇고 올해 이제 상반기에 가격이 이제 좀 폭락 아니면 하락할 거라고 다들 예상을 했었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들 이제 잘 아시다시피 지금 시장은 그렇지는 않죠. 그렇죠? 예. 그래서 지금 뭐 6월 1일 기준으로 해서 뭐 매물들도 많이 쏟아져 나올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집값 급등에 대한 피로감, 뭐 이런 것들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집값이 좀 떨어질 거라고 좀 예상을 했었거든요. 올해 그 이사 대책 이후에 3월경, 4월경에 그런 이런 뭐 유튜브 채널 내에도 마찬가지고요. 어마어마하게 많이 나왔습니다. 자, 그런데 실상은 어떤지, 그 다음에 하반기 부동산 시장 왜 더 두려운지 한번 살펴보고 가야겠죠. 예. 자, 본격적으로 한번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번 주 이제 특강 주제는요, 2021년 6월 1일, 예, 그날이 온다. 예. 하반기 부동산 시장이 더 두렵다. 자, 먼저 한번 서울의 아파트 평균 매매 가격을 한번 살펴볼게요. 얘는 이제 자료 출처는 이제 KB국민은행 이제에서 이제 제가 따온 건데, 자, 한번 보겠습니다. 2020년 3월 달에 보면은 지금 서울의 평균 아파트 가격이 9억. 이때도 한번 난리 났었죠. 예, 그게 바로 작년이에요, 여러분들. 예, 작년에. 예, 9억 돌파했다. 이제 서울의 평균 아파트 가격이. 왜 9억이라는 게 중요하냐. 자, 우리가 고가주택이라고 그러니까 고가주택이라고 기준을 하는 가격이 지금 9억이잖아요. 그러니까 양도소득세 같은 경우도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이 있는데, 그거는 9억 이하까지가 비과세 요건이지, 9억부터는 이제 고가주택에 이제 해당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 9억이라는 이 금액 자체가 상당히 좀 상징적인 겁니다. 예. 근데 서울의 평균 아파트 가격이 9억이 넘어갔다. 그게 바로 불과 1년 전이에요. 불과. 자, 그런데 지금 13개월이 흐른 지금 2021년 4월 통계입니다. 서울의 평균 아파트 가격, 평균 매매 가격이 11억 1천만 원입니다. 예, 무려 2억 올랐네요. 13개월 사이에 2억 올랐네요. 네. 자, 그동안 이 안에도 여러 가지 대책이 나왔었죠. 6.17 대책이라던가, 그렇죠. 뭐 710이라던가 6.17이 아니죠. 710 부동산 대책이라던가, 그 다음에 이사 대책이라던가 여러 가지 대책들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뭐 가격은 많이 올랐다라는 거죠. 예, 시장의 예상과는 틀리죠. 그렇죠? 예. 자, 이렇게 이제 집값 거품이 빠지나. 예, 그래서 누군가 뭐 어떤 분들은 이걸 거품이라고 생각할 수가 있고, 또 어떤 분들은 자연스럽게 시장의 수요와 공급에 의한 가격 형성이라고 할 수도 있는 거고요. 예, 그런데 이렇게 뭐 빠질 수 있는 이유가 이런 거죠. 뭐 많이 이제 주장을 했던 바가 이거는 좀 오타가 났네요. 예, 3기 신도시. 예. 3기 신도시라던가 아니면 3080 등 지금 서울하고 수도권 외곽 지역, 특히 수도권 외곽 지역에 대규모 주택 공급을 지금 이제 하려고 하잖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지금 택지도 계속 지금 발굴하고 있고. 자, 그래서 이 3기 신도시라던가 3080 등 이런 대규모 공급 대책으로 인해서, 자, 그러면은 청약 대기 수요가 증가를 하겠죠. 그렇죠? 예. 새 아파트를 받으려는 좀 이제 아무래도 이런 지역 같은 경우는 분양가 상한제라든가, 그래서 시세보다는 분양가가 낮게 책정이 되잖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이런 그 청약 대기 수요가 증가를 하면서 당연히 자연스럽게 기존의 재고주택 시장에 대한 수요는 감소를 할 거다. 예, 그래서 좀 집값이 빠질 거다. 예. 자, 그 다음에 710 부동산 대책에 따른 보유세, 예, 양도세, 유예기간이 지금 뒀잖아요. 그렇죠? 예, 이 유예기간이 이제 두면서 물건들이 세금에 대한 이제 부담 때문에 회피 물건들이 시장에 많이 출하가 될 거다. 그래서 금매물들이 많이 쏟아져 나올 거다. 이게 가장 핵심 포인트 아니었습니까? 그죠? 예, 물건 출하가 될 거다. 자, 그 다음에 집값이 너무 올랐죠. 여러분들. 아까 제가 보시면 지금 뭐 2년 만에 지금 평균 주택가격이 2억이 올랐습니다. 집값이 너무 올랐죠. 자, 그러면 집값이 오른다라는 거는 자연적으로 수요는 감소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우리가 사실은
이 집값이 뭐 집값도 마찬가지고 모든 제한은 무한정 가격이 올라갈 수는 절대 없는 거죠. 당연히 없는 거죠. 예, 그래서 자연적으로 이제 수요가 감소할 수밖에 없는 거죠. 예, 집값이 올랐다라는 거는. 그러니까 집값이 올랐다라는 거는 그 지금 오른 집값을 부담을 하고 매입할 수 있는 수요는 자연적으로 지금 감소를 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자, 그 다음에 거래량이 지금 많이 큰 폭으로 지금 감소를 하고 있죠. 예, 특히나 우리가 이제 수도권이나 이제 지방은 거래량이 늘었어요. 예, 거래량이 다시 좀 회복을 했습니다. 자, 그런데 서울 같은 경우는 지금 거래량이 많이 줄었거든요. 자, 그러니까 거래량이 줄어들었다라는 거는 이건 지금 수요가 감소하고 있는 거다. 이렇게 지금 판단을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집값이 빠질 거라는 전망들을 많이 했습니다. 자, 그런데 한번 데이터를 한번 놓고 볼까요? 자, 지금 이제 요 데이터는 서울 부동산 정보광장에서 저희가 따온 데이터인데요. 한번 볼게요. 예. 자, 지금 이제 2021년 서울 아파트 빌라 이제 거래 건수를 보면, 자, 아파트 거래량 어마어마하게 줄어들었죠. 5,777세대에서 2월달 줄어들었고, 3월달 줄어들었고, 4월달 줄어들었어요. 계속 줄어들었네요. 우리가 이제 작년에 평균 아파트 거래량이요. 월별 거래량을 보면 평균 7,000건 정도가 됩니다. 7,000건 정도가 되죠. 예, 그런데 많이 줄어들었죠. 예, 근데 대려 빌라 같은 경우에는 대려 가격이 또 거래량이 지금 이제 여기서 이제 보셔야 되는 데이터가 지금 아파트 거래량보다 빌라 거래량이 더 많이 늘어났어요. 그죠? 예. 자, 그래서 지금 아파트 거래량이 지금 감소를 하고 있고, 하지만은 지금 저가주택에 대한 거래량은 지금 증가를 했다. 아파트에 비해서 더 거래량이 많다. 예,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증여 건수는 큰 폭으로 지금 증가를 했습니다. 아까 보셨듯이 쭉 지금 줄어들고 있잖아요. 거래량은. 그죠? 아파트 거래량은. 자, 그런데 증여 건수는 큰 폭으로 아주 증가를 하고 있죠. 큰 폭으로. 이게 뭡니까? 예, 그러니까는 세금에 대한 부담 때문에 시장에 이런 물건들이 나오면서 가격을 어느 정도 좀 하락을 시킬 거라고 예상을 했는데 어떻게 선택을 했어요? 증여를 선택을 했다라는 거죠. 그리고 특히나 지금 이제 이 데이터로 이제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자, 강남구 같은 경우가 어마어마하게 늘어났습니다. 예, 상대적으로 그러니까 상급지에 있는 지역들일수록 증여 건수가 크게 증가를 했다라는 거죠. 예, 근데 이 증여가 중요한 게, 이게 증여를 하게 되면 물건들은 시장에 아주 오랜 기간 물건을 잠겨버리죠. 뭐 부부간의 증여라든가 아니면 뭐 자녀한테 증여를 한다라든가 이렇게 되면 오랫동안 이거는 이제 그 물건을 잠겨버리는 거거든요. 그렇죠? 이게 가장 큰 또 문제라는 거죠. 이런 물건들이, 그러니까 시장에 물건들이 나와서 가격을 떨어뜨려야 되는데 이런 물건들을 시장에 출하하기보다는 뭐예요? 증여를 많이 택했다라는 거죠. 증여를 택했는데 그런 지역들이 어떤 지역이냐? 상급지일수록 증여 건수가 많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증여 건수는 큰 폭으로 증가를 했고요. 자,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하반기 시장이 저는 좀 두려운 겁니다. 자, 제가 항상 강의를 해드리지만 저도 요즘 이제 상담을 해보면 사실 좀 안타까운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무조건 뭐 집값이 오른다라고 생각을 안 해요. 아까 제가 설명드렸지만, 그렇죠? 예, 그런데 제가 볼 때는 또 떨어질 요인들이 안 보인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얘가 요즘 상담을 해보면 사실은 특히 요즘 이제 20대, 30대 분들, 특히 30대 분들이 많이 오시는데 집값이 너무 올랐잖아요. 이제 안타까운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안타까운 분들이. 예, 그러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집값이 지금 앞으로 저는 좀 더 이제 하반기 시장이 더 두렵다라는 거죠. 그 이유가 뭐냐? 자, 아까 보셨듯이 상급지일수록 매물 잠김 현상이 심화될 수밖에 없죠. 아까 증여 건수도 늘어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여러 가지 뭐 대출 규제라든가 이런 것들 때문에 상급지 매물이 더 잠깁니다. 왜 대출 규제 때문에 상급지 매물이 더 잠기냐? 자, 만약에 상급지에 어떤 사람이 주택을 갖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주택에 좀 대출이 들어가 있어요. 그죠? 예, 대출이 들어가 있어서 만약에 이걸 매도를 하고 싶습니다. 그럼 이걸 매도를 하는 순간 대출은 갚아야겠죠? 그 다음에 서울 같은 경우는 15억 이상 되는 주택 같은 경우는 대출이 안 나오잖아요. 그렇죠? 자, 그럼 그분은 어떤 선택을 합니까? 대출이 안 나오니까는 지금 살고 있는 지역보다는 지역을 하향 처리해야 되는 거죠. 그럼 누가 그걸 매도를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물건이 잠겨버리는 거죠. 상급지일수록. 그러니까 아까 징여라든가 이런 것들도 요인들이 있지만 이런 뭐 대출비라든가 여러 가지 규제 때문에 상급지일수록 매물 잠김 현상이 심화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똘똘한 한 채에 대한 수요는 계속 증가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는 지금 뭐 이 중급지에서 상급지로 넘어갈 수요는 꾸준하게 좀 증가를 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죠? 이거는 상급지 살 사람은 많은데 상급지에서 물건들이 안 나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어떤 거냐? 자, 위에서부터,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뭐 상위 주택이 있고 중위 주택이 있고 아니면 이제 하위 주택이 있어요. 예, 상중하. 자, 그럼 위에서 가격이 떨어지거나 아니면 아래서부터 가격이 떨어져 줘야 되거든요. 자, 그런데 위에서는 물건 잠겨버리죠. 아래에서 뭐예요? 아까 빌라 거래량 보셨죠? 예, 그러니까 대표적인 서민주택 아닙니까? 그렇죠? 물론 이제 빌라에도 뭐 고급 빌라라든가 이런 것들도 있지만 어찌됐든 빌라라는 거는 대표적인 서민주택이잖아요. 그러니까 저가주택이죠. 그죠? 예, 저가주택인데, 그러니까 하위주택인데 이런 것들도 지금 거래량이 늘어나면서 지금 여러분들 빌라 가격 많이 오르고 있는 거 아시잖아요. 그죠? 그러니까는 위에서 떨어지거나 아래에서 떨어져 줘야 되는데 이런 기미가 안 보인다라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서울의 거래량은 감소를 했죠. 자, 그런데 수도권 지방 거래량은 증가를 했습니다. 자, 서울의 거래량이 감소를 해서 수요가 감소가 된 거 아니라, 그러니까 이제 팔 물건들이 안 나오는 거예요. 팔 물건들이 별로 없는 거죠. 시장에 나와 있는, 그러니까 기존의 재고주택 시장에서 시장에 나와 있는 물건들이 별로 없는 겁니다. 다른 선택을 해버리는 거죠. 아니면 버티거나. 그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최근에 이제 서울의 뭐 공공재개발이나 아니면 민간재개발이나 이런 정비사업에 대한 기대감이 상당히 높죠. 그래서 지금 뭐 험빌라 같은 경우도 지금 가격이 많이 지금 오르고 있잖아요. 험빌라들. 어떤 노후된 지역의 험빌라들. 아니면 어떤 특정 지역에 좀 개발 압력이 높은 지역에 뭐 용산이라던가 한강변 라인들. 뭐 이런 지역의 빌라가 계속 가격이 오르고 있잖아요. 그렇죠? 자, 약간 정비사업 기대감에 의해 또 가격이 오르고 있다는 거죠. 우리가 이제 뭐 압구정이나 이런 데도 토지거래 허가구로 묶어주면 뭐합니까? 가격은 다 올라버렸는데. 그죠? 자,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저가주택도 거래량이 증가를 하고 있고, 그렇죠? 꾸준하게. 그러니까 위에서 안 빠지고 아래에서 안 빠지고요. 자, 그 다음에 앞으로 또 하나가 지금 이제 제가 이거 그때 보궐선거 전부터 제가 말씀드렸죠. 예, 집값이 너무 올랐기 때문에, 지금 무주택자나 청년층을 위한 대출 규제가 좀 완화가 될 거다. 그죠? 왜 집값이 올랐으니까는 지금 아무래도 이제 이런 청년층이나 무주택자 같은 경우는 지금 자금에 대한 부담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가격은 올랐죠. 그러면 대출 한도를 늘려줘야죠. 근데 지금 이제 그렇게 좀 돼가고 있잖아요. 자, 그러면은 대출 규제가 완화가 되면 뭐예요? 기존의 재고주택 시장으로 당연히 또 수요가 유입이 되겠죠. 그죠? 예, 이거 제 유튜브 채널 내에 지금 많이 올려놨습니다. 그러니까 그거 뭐 2월 달에도 올려놨고 3월 달에도 올려놨고, 예, 그거 한번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러니까 무주택자, 청년층의 대출 규제가 완화된다는 건 당연히 수요는 늘어나는 거죠. 그러니까 저는 하반기 시장이 상당히 두려운 겁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더 두려운 게 있습니다. 더 두려운 게 뭐냐면요. 바뀌지 않는 정책입니다. 바뀌지 않는 정책.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정책을 쓰면 이 정책이 좋은 정책일 수도 있고 나쁜 정책일 수도 있는 거잖아요. 예, 신이 아닌 이상. 그렇죠? 자, 그런데 이 정책이 어찌됐든 썼는데 이 정책이 뭐 가격을 폭등을 시키거나 아니면 어떤 안 좋은 효과가 나거나 이러면은 정책을 좀 수정을 해야 되는 거죠. 예, 계속 밀고 나가는 게 아니라. 그렇죠? 계속 압박을 하고 밀고 나가는 게 아니라 정책을 수정을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자, 그런데 여러분들 지금 최근에 언론에서 이제 들어오는 것들 보면 어때요? 예, 그 기조를 계속 유지하려고 하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는 지금 가고 있는 방향이 틀리면은 다시 다른 방향을 설정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죠? 예, 그러니까는 지금 바뀌지 않는 정책 기조가 사실 더 두려운 거죠. 바뀌지 않는. 그죠? 어찌됐든 부동산 시장이라는 게 이런 거죠. 뭐 지금 저금리, 그 다음에 지금 같은 이제 사회적 거리두기 시기에 어쨌든 전 세계적으로 이제 경제가 안 좋으니까 지금 저금리에다가 제로금리에다가 그러니까 시장에 돈이 많이 풀렸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실물자산 가격은 올라가는 건 맞아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책이라는 게 사실은 지금 너무 이게 어떻게 보면 반시장적인 정책을 폈으니까. 그죠? 예. 그러니까는 너무 이런 정책을 그러니까 수요를 억누르는 정책을 펴니까는 지금 반작용이 난 거 아닙니까? 부작용이. 제가 여러 번
뭐 수십 번 제가 채널 내에서 말씀을 드렸죠. 그렇죠? 이게 더 두려운 겁니다, 사실은. 바뀌지 않는 정책. 자, 그러니까 이런 거죠. 세금으로 집값 잡겠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 뭐 세금으로 집값 잡겠다. 예. 제가 이것도 지난 시간인가 제가 말씀드렸죠. 세금으로 집값 잡겠다. 세금이 올라가면요. 세금이 올라가는 거는 누가 다 부담을 합니까? 항상 제가 최종 소비자. 예, 최종 소비자가 부담을 하죠. 그렇죠? 예, 최종 소비자가 부담을 하는 거잖아요. 항상. 예. 그럼 최종 소비자는 누굽니까? 새로운 매수인이 부담을 해야 되는 거고요. 부동산 시장에서는. 아니면은 그 주택을 사용 수익하고 있는, 그 주택을 사용을 하고 있는, 그죠? 임차인이 부담을 해야 되는 거고요. 이건 당연한 논리 아닙니까? 세금이 올라가는데 그 세금을 전가 안 할 임대인들이 아주 착한 임대인, 선한 임대인이 많을까요? 물론 그런 분들도 있겠죠. 하지만 세금이 오른다라는 거는 당연히 최종 소비자한테 갈 수밖에 없는 거죠. 지금도 그렇게 되고 있잖아요, 지금. 6월 1일 기준으로 지금 종부세, 지금 보유세라든가 아니면 양도소득세 강화돼도 물건 안 나오고 있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뭐 그런 세금에 대한 전가를 시키려고 지금 임대시장 같은 경우도 뭐예요? 지금 전세에서 월세로 전환이 지금 아주 급속화되고 있죠. 그죠? 예. 그래서 저는 그래서 지금 하반기 시장이 더 두려운 겁니다. 하반기 시장이. 자, 여러분 오늘 여기까지 제가 오늘 좀 강의를 해드렸고요. 여러분들도 한번 오늘 제가 강의해드린 거 약간 좀 무거운 주제인데 뭐 어찌됐든 우리가 시장에 대한 전략이라든가 투자를 하려면, 예, 뭐 투자 전략을 또 짜려면 어찌됐든 또 시장에 대한 예측을 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오늘은 하반기 부동산 시장에 대한 예측 좀 간단하게나마 좀 해드렸습니다. 여러분들 이제 부동산 투자에 있어서 제가 오늘 항상 제가 이제 강의를 해드리는데 좀 도움이 되셨으면 하고요. 항상 이 부동산에 대한 고민, 또 투자 이런 거 있으시면 저희 드림 부동산 투자 연구소와 항상 함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